안녕하십니까. 한강의 문명TV 최광규 목사입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을 깎아내리거나 죽이거나 악마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승만이 죽어야지만 살아나는 세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궁극적 근본적 배후는 김일성이고 김일성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승만이 죽고 이승만이 악마화 되어야지만 이룰 수 있는 그들의 꿈,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악마화 그리고 이승만 죽이기, 이승만 깎아내리기의 궁극적, 그 근원적 배후는 김일성 세력에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승만의 크기는 아는 만큼 보입니다. 이승만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 편견, 왜곡된 이미지를 갖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승만을 국제관계 속에서, 동아시아 관계 속에서 이승만을 다시 배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춘근 박사는 국내 최고의 국제정치학자이자 국가관과 역사관이 건강하고 또 탁월한 실력과 식견이 있는 학자입니다. 이춘근 박사의 동영상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동영상 내용은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 이것과 관련된 감동적인 동영상입니다. 세계사적인 거인 이승만, 불세출의 지도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위해 예비해 주신 인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을 그 기초를 터닫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반석을 만드신 건국 대통령 이승만. 이제는 이승만 다시 배우기가 전국 교회, 전국 성당, 사찰, 그리고 모든 학교에서 이승만 다시 배우기 운동이 확산되고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이승만 살리기, 이승만을 다시 보기, 그리고 이승만 배우기가 모든 국민들에게 확산되어 갈 때에 우리나라의 역사관과 정통 국가관이 뿌리부터 올바로 세워져서 올바른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국주의 일본의 패망과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이 주제인데, 제가 일제시대 마지막 1942년, 43년 그런 무렵에 대한민국에 내노라는 천재들이 압도적으로 다수가 친일파가 됐습니다. 유진호 박사 같은 사람, 정말 우리나라 법학자 중에서 그렇고, 이광수, 우리나라 문학, 셰익스피어라고 그러는 사람이죠. 그 외에도 수많은 정말 조선의 천재들이 다 친일파가 됐습니다. 그때 친일파가 아닌 대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왜 이 사람들이 다 친일파가 됐을까? 이승만 빼놓고. 근데 이승만은 왜 안 됐을까? 이승만 박사는 일본이 곧 망할 것을 알던 사람이고, 나머지 상당 부분은 이거 일본의 시대는 앞으로 오래 가겠구나. 앞으로 오래 가니까 우리가 여기 저거 일본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은 바위에다가 달걀 던지는 것밖에 안 되겠어. 조금 시간을 두고 우리 국민들도 공부 좀 더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일파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원래 친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국제정치를 잘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그것을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문학 뭐 이런데 아주 엄청났는데 그 당시 세계 돌아가는 데 대해서 약간 어두웠다. 그래서 일제 시대가 오래 갈 것 같고 1942년, 43년 보면은 일본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요새 그냥 하도 일본 뭐 외놈들 뭐 그러니까 뭐 그냥 그거 뭐 지들이 강했으면 얼마나 강했어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 뭐 오늘 그런 얘기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이 교회에서 이제 요런 주제로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용삼 기자님도 여기서 강의를 했고, 그리고 함재봉 교수님도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저도 비슷한 주제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나는 역시 삐딱하게 세상을 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삐딱하게 보는 거가 이제 나의 안경은 국제정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자꾸 그쪽으로, 그 돋보기로 세상을 보려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뭐 그것을 감안하고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정치, 정치 사상 이런 것들은 김용삼 뭐 기자라든가 함재봉 교수님이 강의한 데 다 이미 돼 있는 거로 보시고, 저는 이 내용을 국제정치적인 포인트에서 보고 있구나라고 한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말이죠, 1840년, 50년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70년 전이에요. 그때까지 일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던 거가 서양배입니다. 서양배. 그 배를 일본 사람들은 흑선이라고 했습니다. 흑선. 괴물처럼 생겼죠, 괴물. 그래서 흑선, 검은 배. 이게 이제 그 증기선이에요. 철선입니다. 철갑선. 철로 된. 그러니까 동양의 목선이 아니면 나무배가 아니에요. 이걸 타고 왔는데 사무라이들이 대단히 용감하고 잔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고서 덜덜 떨고 무서워했습니다. 이 배를 타고 온 미국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페리제독입니다. 뭐 생긴 거가 좀 이렇게 좀 군인처럼 생겼죠. 강압적으로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 일본 우리랑 장사합시다. 근데 일본은 외국 사람들하고 뭐 하는 거가 다 무서워요. 일본이 그 쇄국 정책을 우리 못지않게 지난 300년 동안 임진왜란 이후에 문 꽉 닫아 걸고 산 나라입니다. 그러다가 서양 배들이 와서 문 열라 했는데 문을 사실은 강제로 열었습니다. 강제로 열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아까 그 페리제독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거의 괴물이에요, 괴물. 무섭습니다. 악귀입니다, 악귀. 그리고 말도 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서양을 일본이 한번 이겼으면 해가지고 일본의 씨름 선수가 미국의 그 해군을 집어던지는 뭐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서양 사람들을 이제 괴물이라고 표시를 했죠. 그런데 일본이 강제로 미국 때문에 문을 열자마자 일본이 한 것은 우리가 쟤네들하고 싸우면 못 이긴다. 그러니까 쟤네들을 배우는 수밖에 없다. 그냥 재빨리 서양 거를 받아들이는데 그 이전에는 봉건제도라고 그래가지고 일본의 각 장군들이 전국을 지배를 했죠. 그런데 그거를 하나로 통일시켜 놓는 겁니다. 천황을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천황을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천황 한 사람이 이제 일본을 현대국가로 바꾸는데 앞장서서 이제 국가를 변신시키는 겁니다. 그때 나와서 일본을 바꾸는 사람이 명치천황 메이지입니다. 메이지. 그리고 그 사람이 한 이 개혁 정책을 메이지 유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이 186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일본이 개항을 한 것이 1854년입니다. 그래가지고 1868년에 이제 메이지 유신을 해가지고 급격히 발달됐는데 일본이 이렇게 미국한테 당한 요거 똑같은 것을 한국한테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문을 연 것이 1854년인데 일본이 서양의 흑선하고 똑같이 생긴 배를 만들어가지고 한국 와서 너 문 열어 하고 자기보다 훨씬 더 자기가 당한 것보다도 훨씬 더 강인하게 잔인하게 한 것이 1875년 운양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만에 그러니까 나라가 20년 만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동양에 있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강대국 그러면 다 서양의 나라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일본을 1905년에 강대국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1905년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러시아, 프로시아, 이태리, 미국, 일본이 세계 8대 강국 안에 들어갑니다. 이 배를 보고 꼼짝 못하고 배 한 척에 나라가 쓰러졌는데 바로 몇십 년 후에, 딱 50년 후죠. 50년 후에 일본이 세계 8대 강국 안에 들어갔고 서양은 일본을 8대 강국으로 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와서 그 까만 배 타고 와서, 까만 배 가지고 와서 한국을 이제 개항을 하는데, 한국도 이제 고립주의를 하고 대원군이 고립주의를 할 때는 일본이 건드리지 않고 있다가 고종으로 바꾼 다음에 와가지고 미국이 자기한테 한 거랑 똑같이 한국한테 이제 요구를 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전투를 했죠. 전투. 강화도에서 전투했습니다. 그런데 조선군이 전사 35명, 포로 16명, 51명이 이제 피해를 입었는데 일본 사람은 다리 삔 놈 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몇십 년 사이에 임진왜란 때는 한국이 이겼잖아요. 뭐 이기지 못했어도 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개국을 하고 나서 몇십 년 후에 싸우고 보니까 일본 사람은 걷다가 진흙탕에 빠져서 발이 삔 놈 둘, 한국은 전사 35명, 포로 16명. 이렇게 국력이 그렇게 빨리 변할 수 있다. 그리고 국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는 파도를 타야 됩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파도를 가장 잘 탄 대통령입니다. 미국하고 소련이 싸우는구나. 우리가 미국 편에 잘 들으면은 미국이 웬만한 걸 해줄 수 있어. 그래서 미국을 딱 달라붙었죠. 미국한테 소리 지를 거 다 지르면서 제일 많은 것을 받아낸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하도 미국이 이승만이 말을 안 들어갖고 한 번은 사실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에버레디 작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승만을 아예 그냥 그 고대에서 쫓아버리려고 미군이 작전 계획을 세우고 한 적까지 있었어요. 뭐 우리나라 지금 좌파 대통령이 미국한테 맞짱 뜨는 건 일도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한테 덤벼든 거는 이거는 보통이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덤벼든 것도 보통이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하고 카터 대통령하고 둘이서 앉아서 싸우는 것을 본 미국 대사 클라이스틴 대사라는 사람이 자기가 외교관을 수십 년 했지만은 대통령 둘이 이 정도로 심각하게 싸움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아마 주먹으로 칠 뻔할 정도로 심각하게 싸운 대통령이 이제 박정희였습니다. 카터한테.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당당한 대통령들은, 미국한테 당당한 대통령, 그런 사람들은 전부 친미 대통령입니다. 아주 웃기는 역설이죠. 반미 대통령들은 전부 미국한테 쩔쩔맸어요. 반미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보니까 미국한테 쩔쩔맸습니다. 원하는 거 다 해줬어요. 친미 대통령은 오히려 받아냈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정치 무드를 잘 타야 되는데 세계에서 그걸 제일 잘 탄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국제정세를 정말로 잘 이해하고 활용하였다. 그 당시에 국제정치는 뭐냐? 세계 전체를 놓고서 누가 1등이냐를 다투는 게 영국하고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는 어마어마한 대륙국가, 대륙의 강대국입니다. 영국은 바다의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전 세계에 걸쳐서 이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싸움에서 일본은 딱 잘 잡은 겁니다. 얘를 잡아야 되겠다. 얘를 잡음으로써 내가 완전히 국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어. 그래갖고 영국하고 일본이 이제 같은 편이 되죠. 그리고 러시아랑, 그래서 영국의 도움을 받아서 러시아까지 이긴 다음에 일본은 아시아 챔피언이 되고 세계 챔피언으로 이제 나가는 길목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 세게 잘 뛰다가 보니까 미국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뭐 우리말로 피박살이 난 것이죠. 그때까지 일본은 정말로 잘 나갔는데 2차 대전 때 일본이 실수한 거는 뭔지 아십니까? 1등 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2차 대전 때도 1등은 영국하고 미국인데 이게 독일하고 짝을 맺었네. 계속해서 1등하고 놀다가 2차 대전 때는 왜 2등하고 친했냐? 독일하고.
그래서 일본 외교 정책에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경우라도 1등하고 신고한다. 그래서 그 미국한테 저렇게 그냥 온갖, 우리가 보면 좀 저것들이 정신이 있는가. 우리가 만약 미국의 원자탄을 맞은 나라라 그러면 아마 다시 관계 회복하는데 1000년 걸릴 겁니다. 한국 사람이라면은. 근데 일본은 원자탄 2방이나 맞았는데 저거 세계에서 미국하고 제일 친해요. 일본의 이 경험입니다. 1등하고 붙어야지 우리가 잘 나갈 수 있다라는 거. 2차 대전 때는 그 애를 내가지고 우리가 망했다. 2차 대전 끝난다면 뭐 미국 하는 이름은 그냥 무조건 예스죠. 그냥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그 주변 얘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국경으로 붙어 있는 나라가 두 나라입니다. 중국하고 붙어 있고 소련, 옛날에 소련, 지금은 뭡니까? 이제 러시아가 됐죠. 러시아랑 요 끝에, 두만강 끝에 18km가 붙어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한국은 국경이 붙어 있는 나라예요. 18km. 언제부터 붙었냐? 1860년부터 붙었습니다. 1860년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1842년에 영국하고 싸워가지고 형편없이 졌습니다. 저 지구 반바퀴 돌아온 그 중국이 보기에 정말 코딱지만한 나라의 해군한테 대청제국이 진 거예요. 아편전쟁에서. 진 다음에 그냥 서구 여강이 막 뜯어가죠. 1860년에 완전히 깨졌습니다. 2차 아편전쟁이라고도 그러죠. 그러니까 서양 제국들이 중국한테 이거 내놔 저거 내놔 해가지고 다 뺏어가는 겁니다. 독일이 이거 뜯어가고 중국이 이거 뜯어가고 영국이 홍콩 빼가고 러시아가 여기 내놔 그랬습니다. 여기. 러시아가 북경조약 1860년에 뺏어간 것이 연해주 700리라고 그럽니다. 연해주 700리를 뺏어간 것은 지정학적으로 무슨 이유냐면은 여기 말이죠. 우리 이제 지도책 한번 보세요. 요 바닷가 여기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지라는 소리예요. 러시아가 100년 동안 꿈에도 그리던 것이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입니다. 그 이제 부동항이라고 그러죠. 부동항을 하나 찾아야 되겠는데 부동항이 어디 있는 거가 제일 좋냐? 러시아 육군사관학교 교과서에 나오는데 진해가 제일 좋은 항구다라고 써 있습니다. 진해. 여러분 진해 한번 가보세요. 거기 서양 건물들이 있습니다. 옛날 그게 러시아 건물들입니다. 여기를 가지면은 우리가 세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지. 우리가 대륙국가지만은 얼지 않는 항구를 이게 확보하면 일로 다 나갈 수 있어. 그런데 한반도로 침입할 수 있는 교두보를 1860년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중국한테 뺏은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여기다가 도시 하나를 건설했는데 여기 있는 도시 이름이 블라디보스톡이라는 도시입니다. 블라디보스톡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동방의 정복자입니다. 도시 이름이 동방의 정복자 시, 블라디보스톡 시입니다. 국제정치가 이런 거예요. 중국이 힘이 없으니까 그냥 하고 다 뺏겨버린 겁니다. 저것이 다시 중국 땅이 된다면은 중국은 동해로 그냥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딱 막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는 여기 초록색 언제든지 그냥 탱크로 밀고 와서 한 줄로 서서 공격해서 원산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원산도 얼지 않는 항구입니다. 블라디보스톡은 1년에 3개월은 얼어가지고 군함이 못 다녀요. 근데 지금 지구 온난화가 된다면은 이제 군함이 다닐 수 있는데 소련이 망해가지고 해군이 없습니다. 지금은 쓸만한 해군이 없어가지고 참 그 세상이 그렇게 가는데 이런 것들이 국제 정치의 그거죠. 약하면은 이만큼씩 푹푹 뺏긴다. 아이운조학이라는 것도 중국한테 뺏은 땅입니다. 하긴 임자가 특별히 있진 않아요. 옛날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중국령이었는데 다 뺏겨가지고 러시아가 한국하고 경계선을 가지게 되었다. 여기입니다. 여기. 요런 지도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내가 이제 요거 표시해 놓은 거 뭔지 아세요? 재팬시라고 써가지고 지운 겁니다. 일본해라고 써서 지운 건데 이 바다 이름은 우리는 동해라고 얘기하는데 세계 평균은 일본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중국 사람들은 이거를 일본해로 가야 한문으로 쓴다고 그랬죠. 우리가 힘이 세면은
이것을 한국해라고 다시 바꿀 날이 올 겁니다. 동해는 별로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본으로 치면 서해니까. 이거 동해다 그러면 일본이 이건 나한테는 서해야가 되는 겁니다. 한국해야 그러면 그때는 이제 또 이 쌈의 종류가 달라지겠죠. 뭐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지도를 보면은 이상한 국경선이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지도를 보면은 여기 이렇게 손가락처럼 나와 있는데 여기 중국하고 붙어 있습니다. 여기 중국하고 붙어 있어요. 이 지도는 영국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다음에 중국하고 붙게 해서 언제든지 중국 땅으로 공격하려고. 예, 근데 미국이 여기서 손 띄고 나오죠. 그러면 여기 이제 손 띄고 나오니까 지금 다시 탈레반이 먹었습니다. 탈레반은 여기로 가가지고 여기 있는 저 신장 사람들한테 폭탄 줍니다. 한족한테 집어 던지라고. 여기로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만든 요거를 카프립이라는 사람의 손가락이라고 해서 카프립이 핑거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것도 카프립이 핑거죠. 이런 식으로 힘센 나라가 이거다. 여러분 말이죠.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오늘 정확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는 역사책에 우리 땅이고 국제법으로 우리 땅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땅입니다. 언제까지? 뺏기기 전까지 우리 땅입니다. 국제정치에서 영원히 자기 땅은 없어요. 역사적으로 자기 땅은 없어요. 지금 중국이 이거 자기 땅이라고 말 못합니다. 자기 땅이라고 말 못하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다른 나라가 이게 이런 지도가 어디 있어라고 말 못하는 겁니다. 아프리카에도 그런 거 수두룩해요. 보면은 이게 다 세계 정치의 산물인데, 제가 이제 러시아하고 일본 관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데 청나라의 이홍장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한테 너네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해서 조선의 책략, 지금 뭐 우리말로 하면은 조선을 위한 대전략이라는 책을 하나 써줬는데 이거를 보니까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일본하고 연결하고 미국하고 잘 지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러시아가 골치 아픈 나라야. 그러니까 러시아랑은 잘 지내면 안 돼. 일본하고 잘 지내고 미국하고 잘 지내고 중국하고 잘 지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이 책은 물론 중국이 러시아가 두려워서 한국마저 러시아 밑으로 가면 큰일 나니까 이렇게 우리한테 써준 겁니다. 예. 우리 고등학교 책에 다 배우는 멜렌도르프라는 조선의 왕의 자문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안보 보좌관, 지금 말로 하면은 국가안보 보좌관이 멜렌도르프였다. 독일 인간이었다. 우리나라 축구팀 대표가 히딩크일 수 있어요. 축구대표 감독이 히딩크인 거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이죠, 조선. 조선의 왕의 국제정치 담당관이 멜렌도르프다? 참 어이가 없는 겁니다, 어이가. 멜렌도르프는 어느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고종 밑에서 월급 받고 있었습니까? 독일의 이익입니다. 독일의 이익은 뭡니까? 독일은 영국을 깨서 1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국을 깨서 1등이 되고 싶은 나라의 사람이 나라가 독일인데 조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조선이라는 이 극동에서 영국의 힘과 러시아의 힘이 맞짱을 뜨는데 영국을 고달프게 하고 독일한테 이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조선은 러시아에 붙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관파초도 나오고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고 러시아가 대단한 줄 알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종이 러시아한테 가서 묻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야 이거 큰일 났네. 저쪽 그래도 아시아에 아직 형편없이 약하긴 하지만은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게 러시아 쪽으로 기우네. 이거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거문도라는 섬을 영국이 점령한 겁니다. 그거 막으려고. 그래서 영국이 일본 보고 야 네가 막아야 되겠다. 일본이 내가 아직 힘이 딸리는데요. 나랑 동맹 맺어줄게. 그리고 군함 다 줄게. 그러니까 네가 러시아를 막아. 그런데 아건판처까지 하고 러시아 대사관 가서 거의 1년이나
왕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네가 다 가져야 되겠다. 한반도. 러시아가 한반도 가지는 것보다는 일본이 가지는 것이 그 당시 참편이 보기에 더 괜찮아 보였던 일입니다. 예. 그때 우리가 어느 줄 쓸 줄 모르고 막 정신을 못 차렸는데, 예, 멜렌도르프는 조선의 이익이 아니라 독일의 이익에 봉사했을 것이다. 국가 외교 전략을 외국에 맡겨놨던 고종의 무능함.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참 그래서 이걸 지금 공부해보면은, 뭐 우리 어렸을 때 몰랐지만은, 멜렌도르프를 이 사람이 조선을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전혀 지금 생각할 수 없죠. 그리고 보니까 멜렌도르프가 참 러시아한테 고맙게 해줬다고 해서 러시아 정부가 훈장을 줬어요. 오더 오브 세인트 앤이라는 그 러시아의 그 아주 꽤 괜찮은 훈장인데 이 훈장을 멜렌도르프가 받은 겁니다. 이거 보면은 조선시대가 나라를 뺏기고 이제 없어지는 그 과정이 여기 그냥 다 나타나고 있죠. 지금 우리가 거꾸로 보니까 현재 살았을 때보다 훨씬 분석하기는 편하죠. 뒤에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다라고 그리고 조선 책략이 청나라 사람이 써준 거지만은 그래도 러시아를 견제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러시아한테 이제 넘어간 겁니다. 거문도에 가보면은 거문도에 왔다가 군인들 이렇게 근무하기 상황이 열악하니까 젊은 사람이라도 죽고 그러죠. 거문도에는 영국인 묘가 이렇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문도라는 섬은 요건데 한국이 러시아랑 가까워지니까 영국이 이걸 점령했다. 강대국들이 하는 일입니다. 강대국은 어떻게 하는 나라입니까? 지가 원하는 것에 가서 뺏는 나라예요. 약소국은 뺏기는 나라입니다. 참 이게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봅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서 자꾸 틀리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나쁜 평화로도 전쟁보다는 낫다라고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고 국회의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북한이 되면 전쟁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또는 일본이 되면도 전쟁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이완용이지 그게. 이완용이가 그 말 들으면 기쁠 거예요. 맞아.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나서 나 일본한테 항복한 거야. 이런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지금 한국의 주류를 정하고 있는데 아무리 나쁜 평화 그보다는 차라리 전쟁하는 게 낫습니다. 전쟁이 아무리 나쁜 평화보다 나은 거예요. 왜? 전쟁은 수단이니까 평화는 목적이고 근데 우리 정치가들이 목적하고 수단을 혼동해가지고 국민들한테 평화입니까 전쟁입니까 하나 택하세요라고 윽박지르고 있어요.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철도를 놓으니까 이것 때문에 영국이 더 다급해져가지고 이쪽으로 소련의 힘이 확 몰릴 텐데 이거를 가서 막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일본의 힘이 이쪽으로 오는데 영국의 힘이 아시아로 오는데 영국이라는 나라는 말이죠. 누구하고도 동맹을 안 맺었던 나라입니다. 유럽의 독일 편, 프랑스 편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하듯이 약한 나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외교 정책은 고립 정책입니다. 그리고 동맹이 있는 거가 편해요. 그런데 동맹이 없이 고립을 할 경우에 그거는 힘듭니다. 그거는 대단한 나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자기네들이 하는 고립 정책을 Splendid Isolation, 영광스러운 고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나라나 할 수 있는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가 철도 놓고 그리고 조선이 러시아랑 가까이 지내는 것 같고 그래서 영국이 영광스러운 고립 정책을 끝내고 1902년에 일본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일본이 영국하고 동맹을 맺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뻗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청나라하고 1895년에 싸웠죠. 근데 청나라한테는 이겼지만은 청나라한테 이겼을 때 독일, 프랑스, 러시아가 야 임마 이거 네가 먹으면 안 돼. 내놔. 그래갖고 일본이 이겼는데도 이권을 하나도 못 가져갔습니다. 그 삼국 간섭이라는 그 국제정치적 사건인데 일본이 러시아한테 다 뺏기는 거 보고서 고종은 러시아가 세구나. 내가 러시아한테 붙는 거는 잘한 일이야. 라는 생각을 더욱 더 깊게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은 그때 우리말로 와신상담이라는 거 있죠. 쓸개를 씹으면서 이제 때를 기다리는 거.
일본은 정말 밥도 안 먹고 군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국하고 동맹이 되고 2년 만에 러시아를 깨버리고 그래서 아시아 챔피언이 됐으니까 한국은 거저 굴러온 떡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망해가는 그때의 역사입니다. 러시아가 철도 만든 것도 이제 영국이 아시아에 관심을 가지고 영국이 일본을 강대국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이런 일이죠. 요거가 러시아 군복입니다. 러시아랑 친했으니까 이거 입고서 뭐 대한제국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제국이 된 다음에 고종이 황제가 됐습니다. 황제. 제국이 되기 전에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황제인데 우리는 왕입니다. 황제보다 왕이 낮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한국 관계는 평등이 아닙니다. 밑에 있는 관계예요. 그러다가 제국이 됐는데, 제국이 된 것은 어떻게 됐냐? 중국이 망해서 일본이 중국을 깨버려서, 그래서 우리가 그 틈새를 이용해서 대한제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비가 죽을 때는 민비였는데 나중에 대한제국이 된 다음에 민비를 황후라고 올렸죠. 그것도 좀 부끄러워요. 여러분, 이제 국제정치에서 부끄러운 일들이 있는데, 저랑 뭐 같이 이제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사회 활동도 하고 그랬던 그 후배 중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한 그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황성준이라고. 러시아 가서 박사까지 다 받았는데 소련이 망한 다음에, 야, 내가 이런 거짓말로 쓴 박사 논문 이거 갖고 와서 되겠나 갖고 그 박사 논문을 한 장 한 장 그 패치가라고 그러죠. 난로. 거기다 집어서 다 태우고 박사 안 받고 온 아주 그 대단한 그 지식인인데, 이 사람이 러시아 청년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일본은 아주 나쁜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일본의 깡패들이 조선의 궁전에 와서 우리나라 왕비를 칼로 찔러 죽였다. 그랬더니만은 러시아 학생이 질문하더래요. 지금 저 일본의 깡패가 궁전에서 왕비를 죽였다라고 지금 말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그 러시아 학생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 조선의 궁전은 누가 지키고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더래요. 조선의 궁전은 누가 지키고 있었는데 다른 나라의 깡패한테 왕비가 죽냐. 뭐 일본의 소위가 죽인 거로 돼 있죠. 근데 이제 우리들은 일본의 깡패가 죽인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국제관계에서는 오히려 부끄러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최근에 그 고종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사람이 뭐 애국자라고 그러는 사람까지 있는데, 무슨 이 사람이 애국자냐, 매국노지. 그 역사책을 다시 쓰는 뭐 그런 그 움직임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색에 이 사람도 한국 와가지고서, 뭐 하여간 그 고종이 중국이 보기에도 아주 골칫덩어리예요. 틈만 보였다면 말썽을 일으키는 조선을 청나라에게 완전히 병합시키는, 청나라는 식민정책이 그 서구하고 다릅니다. 그래, 너 독립국이야. 다만 너는 나보다 밑에 있는 독립국이야. 그런데 그게 안 될 때는 와서 점령해버리는 거죠. 근데 청나라가 하도 조선이 자기한테 골치 아프게 하니까 병합하겠다라는 뭐 그런 적도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망할 무렵에 국제정치가 아주 복잡한데 왜 우리나라에는 이것을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정치가들이 없었을까? 정치가들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에 이승만이라는 뭐 청년이죠. 청년. 만 25살밖에 안 된 25세의 청년이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쏜 청일전쟁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지금 읽어봐도 대단합니다. 이거 지금 이제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데, 청나라와 일본이 싸운 국제정치학을 그때 이제 외국 유학 가기도 전에 25세 때 이승만 대통령이 썼다라는, 뭐 한번 우리가 이승만 박사는 국제정세를 다 이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보다 한 4년 후에 29살 때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쓰는데, 독립정신을 지금 읽어봐도 29살짜리가 어떻게 이런 책을 쓸 수 있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대단한 학술적인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봤던 그런 책이라고 봅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국제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무식한 데 반해서
일본은 요 한반도를 이거를 중국이든지 러시아든지 누가 가지면은 통째로 이거는 일본의 심장을 찌르는 칼과 마찬가지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 백몇십 년에 논문을 썼는데 한반도 흉기론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한반도는 일본이 다 가져야만 돼. 또는 아무도 가지면 안 돼. 다른 나라, 일본 이외에 다른 나라가 가지면 우리는 그거에 찔려 죽어. 그래서 한반도를 일본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단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은 한반도가 남한북한으로 잘라져 있는 게 더 좋아요. 이게 통일되면은 일본은 무서워합니다. 만약 통일되게 되면은 이거는 미국 편이 될 겁니다. 지리적으로. 미국은 일본이 까불면 언제든지 이 단도를 일본을 향해서 휘두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통일되면은 통일된 한국은 미국 편인데 미국은 이 통일된 한반도를 가지고 언제든지 중국을 갖고 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반도를 통일시키고 싶어 합니다. 중국과 일본은 한반도를 통일시키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 사람들은 뒤통수에 붙어있는 망치, 일본 사람들은 자기 심장을 찌르는 칼. 그런데 미국은 그래? 그럼 내가 통일시켜서 들고 있으면 일본에 대해서는 칼이 되고 중국에 대해서는 망치가 되겠네. 그거를 지금 활용할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지혜고 우리의 전략인데 이승만 박사 같은 사람이 지금 있으면은 그거가 될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라도 떠들어야 되는 것이죠. 학자들이라도. 우리나라에 동학난이라는 난이 있었는데 이것도 국내 정치 같은 거 다 보면은 여기를 지나바라 갔던 사람이 형편없는 장군입니다. 그 사람은 장군의 자격이 없는데 그냥 벼락 출세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우리가 쉽게 설명하자면 지금 계급으로 대위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모군란이 나가지고 흥분한 군중들이 왕비를 죽이려고 민비를 죽이려고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위가 민비가 족이 있었습니다. 가서 얻고서 궁궐을 도망 나와서 그 민비를 살린 겁니다. 홍제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민비를 살렸는데 너무나도 고마워서 민비가 다시 온 다음에 그 사람을 그냥 쉽게 말하면 별세 따라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쪽 전라도에서 동학난이 났으니까 장군이 가서 막으셔. 장군이 실력이 있어야지 가서 막지. 그래 가서 계속 서울에다 편지 쓰는 겁니다.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야 됩니다. 청나라 군대가.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니까 일본군이 너만 들어가냐? 우리도. 그래서 청일전쟁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장군이 가서 당장에 진압했으면은 역사가 다르게 진전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거기 끝으로 스토리를 올라가 보니까 이거 우리 누이 홍상궁이요. 그래가지고 그 왕비를 구해가지고 가서 정말 그 실력에 과분한 그런 직책을 맞아가지고 국내 정치 폭동진압 이런 거 잘못해가지고 뇌세를 끌어들이고 그래서 일본이 청나라를 깨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준 그 책임이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청나라하고 일본이 싸우는데 그것도 한반도. 러시아하고 일본이 싸우는데 그것도 한반도. 그래서 우리는 중립국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중립이 되면은 어느 녀석도 여기 와서 진을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진이 안 되죠. 이 사람이 민비인데 민비는 사진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 사진 인터넷에 보니까 있어서 쏘았는데 맞겠죠. 나중에 명성황후인데 죽을 때도 민비고 그 사람이 홍제희, 홍계훈 이것도 역사책에 나오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청일전쟁의 먼 원인 가까운 이유까지는 아닐지라도 한국이 제대로 진압을 못해서 외세를 끌어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본이 명성황후를 죽일 때 민비를 죽일 때 그 작전명이 여우사냥이라면요. 이 사람이 여우인데 진짜 정치 나쁘게 했습니다. 정치 진짜 나쁘게 했어요. 그 얘기 다 하지 않겠습니다. 일본은 청일전쟁 할 때 그때 요 일본 놈들 바지 보세요. 신바지를 입고 전쟁을 하는 나라. 군복을 힘거 입은 거가 제가 서양의 전쟁사 책을 읽다가 미국 사람들이 군복을 힘거 입는 나라도 있었다. 일본. 근데 저기다 흙을 묻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계의 이미지를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동양이지만은 끝내주는 족속입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전쟁할 때 중국 뭐 병사들이나 장군이 죽이면 그것도 극진히 제사를 지내주는 겁니다. 장사를 지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이 와 동양에 꽤 괜찮은 나라가 있네. 그러니까 군복을 흰바지 전투복을 이거는 일본의 바지가 흰바지였다는 것은 전쟁사에 참 이변입니다. 이변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고서 청나라한테 이긴 다음에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현대판 조약을 맺었습니다. 1조 보세요. 1조. 청은 조선이 완결 무결한 자주 독립금을 확인하며 그래서 우리 그때 조선의 지식인들이 아이고야 일본 땡큐 너 때문에 우리가 중국 밑에서 독립국이 되었다 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은 조선을 청으로부터 떼어내야지 가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선을 독립국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외교 문서를 잘 읽지 못하면은 언제라도 바보가 되는 겁니다. 국제정치에서. 근데 이거를 와 일본 덕분에 우리가 이제 독립국이 되네. 청나라가 한국을 완전히 뜯기네. 일본이. 그러니까 요거 그냥 보면은 고마운 거예요. 와 일본 덕택에 우리가 독립국이 되었구나. 야 일본이 고마운 나라야. 저것들하고 친해져야 될 것 같아. 뭐 그래서 또 친일파도 또 많이 있었죠. 개화파들.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청나라한테 이긴 다음에 여기가 아주 중요해서 요걸 뺏었어요. 요걸 뺏었는데 요걸 뺏으니까 일본을 우습게 보는 서양 강대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가 야 임마 너 같은 동양의 원숭이가 이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을 전부 다 몽키라고 그랬습니다. 몽키. 그 러시아의 테니스 잘 치는 선수가 와가지고 말이죠. 그 이름 누구죠? 그 이쁘게 생긴 애, 이거 정말 잘 치는 애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코미디언하고 이렇게 막 가서 뭐 노는데 야 몽키 그러더라고. 서양 사람들이 일본이나 동양을 몽키라고 그럽니다. 특히 러시아가 우리를 몽키라고 그래요. 원숭이. 동양의 몽키가 이게 네가 인마 이걸 가지면 어떡하냐 해서 일본이 이겼는데 이것을 뺏었습니다. 근데 일본이 힘이 안 되니까 뺏겼어요. 그 삼국간섭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이걸 뺏었다. 그래서 일본은 화가 나서 이제 너 러시아 너 죽는다 이제 봐라. 내 너를 죽이고야 말 거야. 와신상담 이렇게 했죠. 근데 이거를 보고 국제정치에서 일본은 피해 대가로 든 요동반도를 러시아 압력으로 반환했다. 뺏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청일전쟁에 갔던 일본 장교 100명이 자살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죽어라 정말 피로써 뺏은 땅을 러시아한테 뺏기냐 이 바보 같은 놈들아. 그래서 일본은 오직 힘만이 정의로울 수 있으며 국가 생존과 구원은 군사력으로만 확보가 된다. 뭐 그때 뭐 일본 사람들이 이런 내로 부르면서 이제 온 국민이 단합했다고 그럽니다. 서쪽에는 영국이 있고 북쪽에는 러시아가 있다네. 동포여 조심하라. 겉으로 그들은 조약을 맺는다네. 그러나 그들 가슴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본이 이제 완전히 뭐 이거 깡패의 길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국제정치는 원래 깡패들의 게임이 국제정치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 많이 죽어도 우리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 쓰나미 나서 10만 명 죽어도 안 슬픕니다. 근데 대구에서 100명 죽으면 슬퍼요. 제가 그 이화에 대해서 국제정치를 강의했더니 학생들이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면서 선생님 국제정치 너무 무서워요. 라고 그래서 바로 그해 인도네시아 쓰나미 난 해입니다. 그때 3월 달이었어요. 지난 12월 달에 쓰나미 나서 10만 명 죽었는데 그거보다 한 달 전쯤에 대구 지하철 공사에서 불이 나가지고 공사하다가 500명 거의 죽었습니다.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슬프니? 그랬더니 내 반에 있던 70여 명 학생 전원이 대구가 더 슬퍼요. 내가 그 얘기하는 거야. 다른 나라 사람 10만 명 죽어도 안 슬프고 우리나라 사람 100명 죽으면 슬픈 거. 그것이 국제정치라고 얘기하는 중이야. 국제정치는 좀 도덕적이 아닙니다. 일본이 분노하고 와신상담을 했는데 이런 소설들 많이 나왔죠. 1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냐 하는 일본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군함을 건설하였다.
그 시바로타로라는 사람이 쓴 그 언덕 위의 구름이라는 그 고무렵의 얘기입니다. 제가 그 러일 전쟁을 공부하다가 뭐 이런 부분을 쭉 봤는데, 야, 나라가 이렇게 그 단결하면 무섭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런 군함을 사오는데, 일본이 이런 군함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오는데, 일본은 꾀돌입니다. 그때는 영국이 제일 세요. 그래서 영국한테 이배를 3척을 사고, 미국 것도 2-3척을 또 사줍니다. 왜? 고담은 미국이 1등할 것 같거든. 그게 그 당시에 얘네들은 그런 그 외교정책을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일본이 러시아한테 압력받아갖고 요동반도 뺏기는 것을 보고서 고종은 내가 러시아랑 붙기를 참 잘해서 나는 참 현명하게 세상을 보는 거야. 그래갖고 러시아 뭐 공사관 가서 1년씩 있으면서 완전히 전 세계는 러시아를 깡패로 보는데, 근데 조선의 왕이 러시아랑 너무나 친하게 지내는데, 아관파천 갔다가, 러시아 갔다가 돌아와서 대한제국 선포하고, 러시아가 선포하라고 했죠. 그리고 군복도 맞춰줬죠. 그래서 그 아들하고 그 군복을 맞춰 입었습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의 무덤을 한번 보시고, 고종의 무덤을 한번 가서 보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세종대왕 무덤 앞에 있는 동물이나 돌 개수하고 고종 무덤 앞에 가서 보면 고종 쪽이 훨씬 많습니다. 왜? 이거 황제니까. 세종은 왕이니까. 그래서 중국이 왕은 요거 몇 마리 이상 못 세워. 돌짐승을. 근데 이제 황제가 됐으니까 여러 개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고종의 능이 세종의 능보다 훨씬 여기 돌로 만드는 뭐가 더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 얘기죠. 옛날 망하기 직전의 얘기입니다. 조선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강력해진 러시아. 일본이 말이죠. 1900년에 중국도 이제 완전히 거의 그냥 뭐 잠자는 돼지가 돼가지고 와서 서양의 사냥개들이 막 다 뜯어먹습니다. 그런데 북경을 이제 서양이 다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북경의 그 의화단 사건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서양의 그 외교관들을 그냥 55일 동안 가두고 있었습니다. 옛날 영화에 북경의 55일 뭐 그런 영화도 있는데 그게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서양 그 외교관들을 죽이기도 하고 막 의화단 사건이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연합군이 결성돼가지고 북경의 55일 그 북경성을 공격에 들어가는데 그 문안나 공격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나라가 제일 많이 죽겠죠. 거기 미군도 오고 영국군, 독일군, 프랑스군, 일본군 다 왔는데 일본군이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영국이 일본 이놈하고 내가 동맹을 맺어도 되겠다는 것을 그거로 보여준 겁니다. 북경의 55일 그 북경성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나라가 제일 많이 죽는데 일본군이 제일 먼저 들어가서 그 외교관 부인이라든가 외교관들을 전부 다 구출해내는데 제일 혁혁한 공을 세웠으니까 영국이 이거 일본 육군 쓸만해. 내가 이놈하고 동맹을 맺어도 되겠어. 그래서 영국이 몇백 년 동안 유지해왔던 영광스러운 고립을 1902년에 일본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이제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영국 군함 사오고 미국 군함 사오고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일본하고 싸워야 되는데 저쪽에서 발틱 함대가 돌아오는데 수에즈 운하를 장악하고 있던 영국이 수에즈 운하 러시아 군대 지나갈 수 없음 해가지고 저쪽으로 아프리카로 돌아왔죠. 배가 한 반년쯤 돌아오면은 배에 그 따개비들이 붙어가지고 배 속도가 안 납니다. 그를 싱싱한 일본군이 대한해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오는 걸 다 전멸시켜버렸죠. 그래서 러시아 제국이 일본한테 지고 우리는 타고르라는 인도 사람이 한국을 동방의 불꽃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 무렵에 인도 대학생들이 우리는 영국한테 몇백 년 동안 깔려 살면서 독립을 못 이루고 있는데 동양의 국가가 서양 국가 러시아를 깬 거 보니까 저 나라 가서 배워야 되겠어. 그래서 영국으로 유학 가려던 인도 학생들이 대거 일본으로 유학 왔습니다. 그거가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분이 안 좋더라도 그 역사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제 러시아가 아시아에서 점점 커지니까 영국이 비상이 걸렸는데, 영국 만화예요. 동방의 강자와 나는 친구가 되어서 좋다라는 이런 시까지 있습니다. 영일동맹을 맺었죠. 영일동맹 맺을 때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그 당시 영국이 지금의 미국이죠. 이런 뭐 그림 포스터 나오고, 예, 일본 사람들이 말이죠. 영국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자기가 좀 꿀려. 영국은 너무나도 꼭대기에 있는 나라인데, 그래가지고 일본 어떤 소설가가 달림과 두꺼비의 결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영국은 달림이고 자기는 두꺼비래요. 이런 식으로 지를 모욕해가면서까지, 그래서 이제 일본이 달림을 향해서 막 나가는 얘기죠. 이런 얘기들이 쭉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게 좋은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도 됐을 겁니다. 러시아 이만큼은 일본이 다 점령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뭐 러시아랑 이제 맞먹는 강대국으로, 원래는 러시아가 일본 정도는 상대도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이기는 바람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국제정치의 역사가 뒤바뀌는 그런 순간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러시아를 이겨? 러시아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그때 국내 정치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러시아 조정에서는 신속하게 조그만 전쟁 하나를 이겨야 돼. 그래야지 왕권을 되찾을 수가 있어. 자꾸 사람들이 덤벼드는데, 그래서 A little swift victory, 조그맣지만은 아주 신속한 승리 하나를 거둬야 돼. 그래서 일본 놈하고 덤벼. 근데 져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뺏기는 과정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일본이 이러면 못 만들죠. 영국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가지고 싸우면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배였다. 그래서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요 수에즈 운하로 와야 되는데 영국이 일본하고 동맹이니까 일로 못 가서 거꾸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거꾸로 돌아와서 이 베트남에 잠깐 섰다가 와서 대한해협에서 전멸당했죠. 러시아 함대가 이제 전멸당하는 이런 뭐 군함입니다. 그때 만화죠. 이 세계에서 전쟁에서 이긴 편이 더 많이 죽은 전쟁이 러일 전쟁입니다. 러시아가 기관포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기관포가 나왔을 때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핵무기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많은 사상가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지구에 전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미친 인간이 총알이 비오듯이 날아오는데 여기를 달려가겠느냐. 근데 그런 글이 나온 것이 1900년입니다. 근데 1904년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이걸 쏴야 되는데 일본군이 달려가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니 기관총 앞에 달려가는 놈들도 있는가? 기관총 앞에 달려가는 인간들도 있는가? 그런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졌는데 지금 보니까 죽은 사람은 일본군이 더 많았다. 이런 식으로 세상이 이제 바뀌어가는 것이죠. 러일 전쟁으로 제물포 앞바다에 포탄이 날아다닐 때 고종은 점쟁이들이 말을 듣고 궁궐 기둥 밑에 큰 솥을 묻었대요. 우리나라 왕이 그랬습니다. 그 윤치호라는 사람 일기장에 나온 얘기인데, 이게 이제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지금 100년 지난 다음에 우리 후세 역사학자들이 용감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매국노 고종은 매국노야. 김용산 기자 무지하게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런 거 잘못 쓰면은 망해요. 완전히 묻힙니다. 비난당하고. 이런 거 지금 이런 책들이 나오는 거는 상당히 좋은 일이고. 오늘 제가 며칠 전에 그 세브란스 병원에 약 받으러 갔다가 보니까 이승만 박사, 그때 박사가 아니죠. 그 한국에 왔던 아주 옛날 의사입니다. 에비슨 박사라는 사람이 이승만의 머리를 단발해줘가지고 이거 집에 간 날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완전히 거의 버린 자식 취급을 받는 이제 개화 그겁니다. 일본이 2차 대전 끝날 때 이만큼 컸습니다. 세계적인 강대국이 된 것이죠. 세계적인 강대국이 됐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독립이 됐을까? 왜 독립이 됐을까? 일본이 이때 항복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때 항복했으면은 세상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해서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미국이 이 일본이 강대국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 이 나라는 강대국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는데 일본을 강대국 반열에서 띄어내기 위해서는 일본이 점령했던 모든 땅을 다 토해내라고 그래야 돼. 일본을 약화시키는 방편으로 조선의 독립이 연합국 사이에 약속이 되는 겁니다.
조선 사람의 노예 상태에 유념하여는 쓴 말이고, 일본이 조선을 가지고 있으면 그놈은 계속 앞으로도 강대국이 될 거기 때문에 조선도 토해내고 만주도 토해내고 대만도 토해낼 것. 그 강대국이 그렇게 뭐 인종머리 좋은 놈들이 아닙니다. 일본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조선을 독립을 시킨 것이죠. 1943년에 일본이 이만큼 넓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엘리트들이 이 제국이 언제 끝나겠냐, 일본 시대는 앞으로 오래 갈지 모른다 라고 해서 일본하고 좀 잘하면서 미래 세월을 보자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이렇게 넓었던 일본이 조금 지난 다음에 이렇게 오그라들었습니다. 오그라들고 이제 뭐 일본하고 독일이 친구한 것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는 저건 잘못했던 정책이다,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랑 친구를 계속 해야 된다는 그 원칙을 다시 만들게 된 이거죠. 우리나라가 잘라지는 과정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카이로 회담이라는 회담이 1943년에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카이로 회담에서 영국, 미국, 중국이라는 3거두 머리 큰 사람들이, 강대국 대통령들이 모여서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였다라고 해갖고 카이로 선언문이 나오고, 우리는 역사책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기억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그렇게 배웠지. 그 카이로 선언을 본 이승만 박사는 아구야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 망했구나, 우리 독립이 언제 이루어질까, 저놈들이 독립시켜주겠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네. 카이로 선언문인데 여기에 나오는 요줄이 우리에 관련된 문장입니다. 카이로 선언 이전에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지구에 없는 거예요. 강대국이 조선, 그게 어디 있는 나라야?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카이로 선언 때 한국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The opposite three great powers. 앞에 기록된 3대 강국은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한국 사람들의 노예 상태에 유념하여 determined 결심하였다. that in due course 적당한 절차를 밟아서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적당한 시기에 한국은 독립국가로 만들어 줄 것을 결심하였다. 이게 독립국가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 in due course는 도대체 뭘까? in due course는 적당한 절차를 밟아서인데, 적당한 절차를 밟아서는 건 30년 후라는 뜻도 되고 내일 모레라는 뜻도 되고, 안 시켜주는 것도 적당한 절차입니다. 시켜주는 것도 적당한 절차. 그런데 그 문장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보면은 맨 처음에 미국 대통령의 보좌관 에버럴 해리만이라는 사람이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은 독립되고 자유로운 나라로 돼야 합니다 라고 쓴 거를 루즈벨트 대통령이 무슨 한국이 빠른 시일에 독립을 어떻게 하니? 뿡 긋고 at the proper moment라고 썼습니다. 적절한 때에. 그러니까 머리가 더 좋은 처칠이 이거 보면 말이야, 독일 사람이 희망을 갖게 돼. 뭐냐면은 1943년에는 독일이 이제 거의 끼우뚱할 때입니다. 그런데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 그러면 이제 미군하고 영국군이 일본하고 싸우러 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독일이 희망을 가져서 안 돼요, 그거는. 근데 at the proper moment 그러면은 아직도 영국하고 미국은 일본하고 싸우러 오는 데는 아직은 좀 뭔가 보다 프로퍼니까, 적당한 때니까. 그래서 일본이 또 낙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도 헷갈리고 독일 놈들도 헷갈리게 한 것이 in due course예요. 그렇게 보면은 독일 읽을 때 이게 영국 놈들이 지금 일본으로 간다는 소리야, 만다는 소리야. 일본이 볼 때 저것들이 온다는 소리야, 안 온다는 소리야. 우리랑은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한국 얘기 꺼내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장개석이 한국 얘기 안 꺼내면 어떡하니? 그래서 꺼낸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알고 있던 사람은 이승만 박사뿐이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항의문을 냈습니다. 이게 뭐냐? 분명하게 독립시켜준다고 써야지. 이거 독립 안 시켜준다는 소리 아니냐고. 그래서 그 외교문서는 기다 아니다. 이거 정확히 읽지 못하면은 그 강대국한테 다 이제 속지요. 우리나라 되게 많이 속습니다.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 proper moment, 이걸 다 in due course, 해석이 안 되게 다 바꿔놨다. 우리나라 분단될 뻔한 역사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1945년에 분단됐지만은
그것도 분단된 것도 미국이 말이죠. 이 만주에 있는 일본군을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관동군이라는 군대가 있는데 이거 너무 무서워. 그래서 이거 일본이 항복하더라도 관동군이 혼자 싸우면은 미군은 100만 명 죽을 것 같아. 그 미국 보고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독일이 항복하더라도 일본을 항복시키는 데까지는 18개월을 더 싸워야 돼. 그러면 방법이 뭐지? 소련 보고 좀 빨리 와서 싸우라고 그래. 그래서 미국이 자꾸 소련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근데 소련 놈들, 나쁜 놈들이, 소련은 그때 일본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이 형편없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계속 차일피일 시간을 끄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핵폭탄 8월 6일 날 떨어뜨리죠. 두 번째 8월 9일 날 아침 9시에 떨어뜨리는데 러시아, 소련이 8월 9일 새벽 0시에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일본에. 국제정치가 그렇게 잔인한 거예요. 일본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러시아랑 그래도 불가침 조약을 맺었으니까 러시아, 내가 아무래도 미국하고 싸우기 너무 어려워. 이제 항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네가 좀 거래 좀 터줘. 그거를 아는 러시아가 미국이 일본이 아주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시간 끌다가 일본이 원자탄 2발째 맞는 날 선전포고를 하고 선전포고가 8월 9일입니다. 8월 9일 날 소련군이 한국 북도에 들어옵니다. 아까 터놨다고 그랬죠? 국경선 터놨다고 그랬죠? 그냥 건너오면 되는 거예요, 두만강. 그래가지고 탱크도 들어오고 소련 비행기가 들어오니까 미국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아, 일본하고 싸움은 내가 다 했는데 소련 놈들이 저거 다 먹게 생긴 거예요, 한반도를. 그래서 8월 11일 날 밤에 미군 작전국에서 머리 좋은 대령 2명한테 야, 이거 어떻게 무슨 빨리 어떤 방안을 마련해봐. 그러니까 밤 12시 지난 다음에 그 대령 2명이 지도책 보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38선이라는 선이 지나가는 걸 보고서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우와, 이거 끝내주는 선이야. 이거를 긋고 말이야. 소련한테 여기까지만 오라고 그러자. 여기까지. 그래서 그 미군 대령 2명 그랬답니다. 야, 그래도 우리가 해군의 나라 아니냐? 근데 인천하고 부산이 38선 밑에 있어. 그리고 서울도 그 밑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라도 건지면은 우리한테는 괜찮은 거야. 그래갖고 38선을 걷습니다. 그보다 높은 사람이 그건 너무 남쪽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다 했는데 일본하고 싸움. 그 소련이 지금 전쟁하고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거 반쪽이나 가지면 어떡해. 그랬더니 그 근 대령 중에 한 사람이 38선을 소련이 받아들이면 다행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36도로 가야 됩니다. 36도로 갔으면은 충청남도까지만 남한입니다. 그 위는 다 북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련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걷던 사람 중에 러스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미국 국무장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전쟁 50주년 기념하러 한국에 세미나에 왔다가 소련이 38선을 받아들여서 놀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금을 걷던 38선을 걷던 대령 한 명이 본스틸이라는 대령인데 그 사람은 대장을 달고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유엔군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을 역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정보 판단을 잘못하면 이렇게 큰 에러가 날 수가 있고 조그만 나라는 완전히 죽어버리다, 잘라져 버린다라는 이런 그 결과를 우리가 역사를 보는 것이죠. 이게 바로 관동군 사령부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관동군도 거의 헛개비였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알게 됐죠. 바로 이 대령이 2명이 이 사람입니다. 러스크 대령, 그리고 본스틸 대령. 이 사람은 나중에 국무장관, 이 사람은 사성장군이 돼가지고 그 서울에 유엔군 사령관으로 왔다 갔죠. 지금 우리가 그 이승만 박사 얘기를 하는데 이승만 박사는 이런 사실들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나라가 없으니까 외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딜 가려고 그래도 여권을 누가 발급해 줍니까? 국민이 자기 소속 국가가 없는데 소속국은 일본입니다. 그 일본한테 나 미국 좀 가게 이것 좀 해줘서 그러면 일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외교적 투쟁을 했지만은 정말 그 사투를 수십 년 동안 이제 그 이승만 박사가 한 얘기들, 이승만 박사는 이제 제가 이제 1948년 8월 15일
나라를 건국하는 데까지만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 뒤에 뭐 한미동맹 이런 거는 나중에 우리가 기회를 보겠습니다만은, 예, 제가 아까 얘기한 겁니다. 미국에 당당했던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2명밖에 없습니다. 이승만하고 박정희는 미국한테 계속 맞짱을 떴습니다. 미국이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미국을 너무나도 또 좋아한 그런 역설적인 일을 했던 건데, 제가 말이죠, 최근에, 최근은 아니고, 오하이오 대학 가가지고 이제 전쟁사 박사과정을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박사과정을 공부하고서 이제 논문 종합시험을 보고 이제 한국으로 오는데, 교수님이 이거를 논문으로 써주지 않겠냐 그러면서 논문 제목을 주더라고요, 저한테. 그 논문 제목이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군 장성들과의 관계에 대한 좀 연구를 한번 해달라고. 근데 물어봤습니다. 알란 밀렛 교수라는 분인데 왜 그게 궁금하냐 그랬더니 그 제3세계에 나이 많은 그 노인 대통령한테 미국 장군들이 다 하여간 말로든지 뭐로든지 맞짱을 뜨면은 전부 다 졌다 이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다 이겼다 이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메가더한테도 이기고 하지 정도는, 이건 하지 장군이 점령군 사령관으로 왔던 사람이죠. 그 정도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상대가 안 돼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당시에 학벌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통령입니다.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박사를 대통령으로 가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승만 박사의 그 외교를 그 귀신의 외교라고 그러는데, 처칠이 미국 대통령한테 그랬습니다. 당신네들은 말이야,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가 왜 저렇게 동행에 있는 조그만 나라의 그 늙은 대통령한테도 쩔쩔매느냐고. 그 정도로 이승만 박사가 이제 외교를 잘했고, 뭐 이런 과정을 이제 우리가, 그 이승만 박사가 이게 쭉 본 것은 지금 제가 얘기했던 국제정치의 원리를 파악하고 있었다. 미국의 육군 중장이, 야, 이제 그 공산주의자랑 타협한 정부를 만드세요.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그놈들하고 어떻게 타협을 하니? 공산주의랑 어떻게 타협을 하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계속 제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 지금 똑같아요. 타협하자, 타협. 대화하자. 합쳐서 함께. 근데 이승만 박사는 공산주의자랑은 타협도 대화도 안 돼. 타협도 대화도 안 되는 놈이니까 단독정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안 되면 우리 거라도 만들 거야. 이승만 박사랑 오랫동안 일을 같이 해준 로버트 T. 올리버라는 미국 학자는 지금 세상이 지나고 보니까 이승만 박사의 방법이 다 맞았다. 다 맞는 거로 판명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심플하게 얘기했습니다. 공산주의랑 타협하면은 그것은 곧 공산주의가 승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하고는 타협이 안 돼. 저는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그 이승만 박사의 주장이 맞다라고 치는 겁니다. 뭐 쭉 이제 보시고 마지막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만든 기본 원칙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봤을 때는 뭐 상식이지만은 그때는 혁명입니다. 1. 자유민주주의이어야만 한다. 왜? 그래야지 국민들이 다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공산주의는 말은 멋있어요. 다 함께 잘 살자. 근데 인간의 기본 속성상 다 함께 거지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 함께 잘 사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는 안 돼요. 그건 하늘나라나 가면은 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먹고 살기 위해서. 인간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장경제. 그 다음에 미국하고 잘 지내야 된다. 미국. 한미동맹. 그때는 뭐 동맹까지는 아니지만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개런티를 받는 나라가 돼야 된다. 미국이 보장하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돼야 된다. 박사 논문도 거기에 대해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정신, 기독교 입국론. 이렇게 이걸 좀 해서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그러는데, 기독교 정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종의 몽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독교 정신이 앞에 있는 거랑 다 연결이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다 기독교 정신이죠. 한미동맹은 뭐 미국이
또 세계적인 기독교 국가니까 여기서 나오는데 요거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4대 정신입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잃어버려 가지고 지금 많이 헷갈리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다시 이제 전면으로 꺼내와야 되죠.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을 훌륭한 전략가, 요 국제정치학자였다. 그거 세우고자 하던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시장경제의 국가, 자유라는 개념이 정치적으로 적용되면 민주주의가 나오고 경제적으로 적용되면 시장 자본주의가 나온다. 예,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자본주의 국가가 되고 있고 이승만 박사를 매일 그러죠. 나라를 분단시킨 원흉이라고. 예, 역사가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를 분단시킨 원흉이 이승만 박사가 아니라 소련이라는 사실을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평생을 근무하신 이정식 교수가 소련이 망하고 3년째 되는 날 소련의 자료를 뒤적이다가 보니까 1945년 9월 20일 해방된 지 한 달밖에 안 됐을 때 스탈린이 북한에 내린 지령을 보니까 빨리 북한의 단독 정부를 만들라라는 그 지령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그거보다 9개월 후인 1946년 6월 3일 날 이제 합작된 국가를 만들 가능성은 없으니까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요거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분단의 원흉이라고 그랬는데 이승만 박사는 이거를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의.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책들이 이제 지금 다 나왔죠. 이승만 박사 혁명가죠. 고종을 쫓아내고 민주국가를 만들려고 그랬으니 그래서 사형 언도까지 받고 있다가 감옥 속 가가지고 기독교에 귀의를 하고 그리고 뭐 영어 공부해갖고 영어 사전까지 만들고 뭐 이런 독립정신이라는 책도 썼고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제일 좋아하는 거가 이제 진리 자유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그 이승만 박사의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이것도 자유, 이승만 박사의 기본 정신이죠. 이승만 박사가 좋아하던 노래가 삼천리반도 금수광산, 뭐 우리 다 아는 찬송가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명 같으니 이것들 다 이승만 박사가 좋아하던 노래고 우리나라가 이제 이승만 박사가 감옥소에 있을 때 그때 조선의 기독교 신자가 40명입니다. 40명. 그런데 지금은 뭐 1000만 명이 넘었죠. 이승만 박사가 기도할 때 주여 이 땅 조선에 100만 명의 기독교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는데 100만이 되면 뭐가 좋은데 그랬더니 그러면 영국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승만 박사가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예. 우리나라가 맨 처음에 우리 일기장도 있죠. 우리 다 개인이 일기장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뭐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거 내가 초등학교 때 쓸 일기장이 있다. 뭐 이런 사람들은 보물 갖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일기장이 있는데 국가의 일기장을 국가의 공문서라고 그러죠. 대한민국의 공문서 1호가 기도문입니다. 1948년 5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를 했고 그 국회가 뭐였어요? 대통령 아직 뽑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나이가 제일 많아서 거기 사회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국회를 만들게 되고 나라를 다시 찾게 된 것은 다 하나님한테 감사드려야 할 일인데 혹시 여기 목사님 안 계십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윤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분이 있어가지고 저기 목사님 계시군요. 나와서 기도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윤영 목사님은 얼떨결에 그냥 나와서 짜고 한 거가 아니라 나와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문이 대한민국 공문서 넘버 1입니다. 그 기도로 만든 이 나라가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이승만 박사 그거죠.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 독립민주국회 제1차 회를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입니다. 먼저 이윤영 의원 목사님 나와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아멘을 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건설하고 1948년 8월 15일 날 이 나라가 이제 건국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 건물은 의미가 있는데 어떤 대통령이 일제히 잔재를 하면서 다 뽀개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건설된 그 현장을 잃어버렸죠. 이 그림 많이 보는 글이지만은 이승만 박사가 갖고 놀았던 미국 장군입니다. 미국의 최고의, 저 사람은 미국 육군사관학교 1등을 졸업했는데 어떤 기록에 의하면 미국 육군사관학교 전체 1에서부터 지금 이제 몇백 회죠, 지금이. 그 중에서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점수가 좋답니다. 1등이 남군 총사령관을 역임했던 로버트 E. 리 장군이래요.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뭐 점수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그 정도로 그 사람이 탁월했고, 메가더 장군이 두 번째인데 그 메가더 장군은 이승만 박사한테 사실은 쩔쩔매던 장군이었다라고 지금 우리들이 공부해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을 내는데, 우리가 그 이승만 박사, 이 사람을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를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뜨리게 만든 이유는 그래야지 김일성이 있습니다. 김일성이 일어서려면 이승만 박사를 쓰러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를 다시 불러내야 되는데, 그럴 운동을 우리는 이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뭐 이승만 대학도 앞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승만 연구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뭐 우리 목사님은 이승만, 광화문을 이승만 광장이라고 이제 매일 그렇게 부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승만 광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랬는데, 이 분을 우리가 다시 찾아옴으로써 대한민국이 앞으로 계속 튼튼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맨 처음에 경고를 한 대로 이게 뭐 대한민국의 건국이야기가 아니라 그때까지의 국제정치를 이야기하고 말한 애가 된 것 같아요. 이 정도 오늘 하고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용서받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